2024년 3월 어느 화요일 아침 김민호 씨는 평소보다 1시간 늦은 8시에 눈을 떴습니다. 36년간 몸에 밴 새벽 5시 기상 습관이 사라진 지 벌써 석 달째였습니다. 알람 없이 깨어난 아침은 자유로워야 했지만 그의 가슴을 채운 것은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일어나 거실에서 요가 동영상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얇은 커튼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은 그가 출근하던 시절에도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검토하던 순간에도 똑같이 비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그는 한 번도 이 빛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시계를 보며 다음 일정을 확인하며 무언가에 쫓기듯 살았습니다. 세면대 앞에 선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62살. 퇴직금을 받고 회사 정문을 나서던 그날, 동료들이 건넨 악수와 덕담들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시네요. 부럽습니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그들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별다른 대화 없이 식사를 마쳤습니다. 아내는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다며 외출 준비를 시작했고 민호 씨는 설거지를 하며 텅 빈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식기를 닦으며 그는 문득 지난 36년을 돌이켜봤습니다. 회사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그는 하나의 부품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사무실 문을 열고 점심시간에는 동료들과 근처 식당을 오가며 저녁이면 야근과 회식으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나 가족 행사로 채워졌습니다. 그 시간들이 의미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이 아파트도 마련했으며 노후 자금도 어느 정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역할이 사라진 이 순간 민호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봐야 아침 드라마나 건강 정보 프로그램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알림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시간에 벌써 3통의 업무 전화를 받고 5개의 이메일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직 14시간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그가 은퇴 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벽면 가득 책장이 있었고 창가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인 책등들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책들 대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 승진을 위해 사둔 경영서적, 자기계발서, 자식들이 읽으라고 권한 소설들. 모두 겉만 번지르르한 장식품처럼 꽂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책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양장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짙은 갈색 표지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 여록과 보유.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가 대학 시절 헌책방에서 우연히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철학과 선배의 권유로 샀지만 몇 페이지 읽다가 어렵다는 이유로 책장 깊숙이 넣어둔 채 40년 가까이 잊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책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표지를 펼치자 누렇게 변한 종이에서 오래된 책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손때 묻은 글씨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란 외부로부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문장은 짧았지만 그 울림은 깊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구절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니. 그는 평생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만 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정, 가족의 존경, 사회적 지위. 그런데 이제 그 외부의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그의 내면은 텅 빈 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해서 책장을 넘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 범주로 나눴다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인간이 무엇인가, 즉 인격. 둘째, 인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즉 재산. 셋째, 인간이 어떻게 보이는가, 즉 명예와 지위.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 중에서 첫 번째, 즉 인격이야말로 유일하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재산은 빼앗길 수 있고 명예는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정신적 풍요로움은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재산이다. 민호 씨는 책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놀이터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들에게는 아직 무수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내, 직장인, 딸.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그 어떤 역할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는 역할도 희미해졌습니다. 큰아들은 해외에서 일하고 있었고 작은 딸은 결혼해서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절에만 집에 들렀고 전화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습니다. 민호 씨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젊은이는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만 노년은 세계를 이해하려 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호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세계를 정복하려고만 했습니다. 승진하고 돈을 벌고 집을 사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세계를, 자신을, 삶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호 씨는 처음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책을 읽고 그 의미를 곱씹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쇼펜하우어의 문장들과 함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뭐 하셨어요? 아내의 물음에 민호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책을 읽었소. 아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민호 씨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나는 공허함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쇼펜하우어의 목소리였지만 동시에 내 안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나 자신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나는 평생 바깥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았다. 그 소음이 멈춘 지금 처음으로 내 안의 소리가 들린다. 그것은 두렵기도 하지만 묘하게 설레기도 한다. 일기를 쓰고 나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여록과 보유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이 책을 읽을 것입니다.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음미하며 그리고 그 의미를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것입니다. 민호 씨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에 이 정적은 상실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 소란이 떠난 자리에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에게는 이중의 행복이다. 민호 씨는 아직 자신이 뛰어난 정신의 소유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자신의 정신을 내면의 영토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여정이 얼마나 깊고 넓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것. 침대에 누운 민호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기대되는 내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초순, 민호 씨는 아침 산책을 일과로 삼기 시작한 지 한 달째를 맞이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운동화 끈을 묶고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뒷산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이 산책은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으며 얻은 첫 번째 실천이었습니다. 철학자는 건강한 육체가 정신 활동의 기초라고 강조했지만 동시에 육체는 정신의 도구일 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도 여느 때처럼 민호 씨는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4월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지만 5분쯤 걸었을까 그는 숨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오르막길이었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종아리가 당겼습니다. 민호 씨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의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핏줄이 두드러지게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피부는 얇아졌고 군데군데 검버섯이 생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62살의 손이었습니다. 40대의 탄력 있던 손이 아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민호 씨는 욕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샤워를 하기 전 그는 잠시 자신의 몸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낯설었습니다. 어깨는 굽어 있었고 배는 나와 있었으며 팔과 다리의 근육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운동으로 다져진 몸은 이제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마의 주름, 눈가의 잔주름, 처진 볼, 그리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울 속에 그는 분명 노인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거울에서 시선을 떼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을 입으며 그는 불현듯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육체의 쇠락은 멈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그의 몸은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지팡이에 의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될까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호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사 후 민호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한 달간 읽어온 쇼펜하우어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록과 보유뿐만 아니라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다룬 해설서,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삶을 다룬 평전도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여록과 보유의 한 구절을 다시 펼쳤습니다.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주로 그가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달려있다. 육체는 의지의 객관화에 불과하며 진정한 본질은 정신 안에 있다. 민호 씨는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육체는 의지의 객관화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육체의 쇠락은 본질의 쇠락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그는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세 가지 측면에서 바라봤습니다. 첫째, 의지로서의 인간. 둘째, 육체로서의 인간. 셋째, 표상으로서의 인간. 그 중에서 육체는 의지가 현상계에 나타난 형태일 뿐이었습니다. 철학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청춘의 특권이지만 정신의 아름다움은 노년의 특권이다. 민호 씨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전 11시쯤 되었을까요? 햇살이 책상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서 느낀 두려움은 결국 육체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오후 민호 씨는 오랜만에 동네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도서관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의 작은 도서관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책 냄새와 고요한 분위기가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는 철학 서가로 향했습니다. 쇼펜하우어 외에도 읽어보고 싶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몽테뉴, 네체. 서가를 둘러보던 그의 눈에 한 권의 책이 들어왔습니다.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책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 책을 집어들고 가까운 열람석에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 때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으로서의 일을 하기 위해 깨어나는 것이다. 내가 태어난 이유인 그 일을 하러 가는데 무엇이 불평스러운가? 민호 씨는 이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적물을 보는 틈틈이 이 명상록을 썼다고 합니다.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그가 진정으로 추구한 것은 정신의 평온이었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민호 씨는 또 다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육체가 견딜 수 있는 것을 정신도 견딜 수 있다. 정신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민호 씨는 이 문장을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정신이 육체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갖지 않는다면 그렇습니다. 결국 고통이란 것도 정신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육체가 늙고 쇠약해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지는 정신의 몫이었습니다. 그는 2시간 동안 도서관에 앉아 명상록을 읽었습니다. 중간중간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서관 앞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산책을 하고 나이든 부부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쯤 민호 씨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명상록을 대출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손이었습니다. 핏줄이 솟아오르고 검버섯이 있는 손.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 손은 62년의 삶을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수많은 일을 했고 수많은 것을 만지고 수많은 사람과 악수를 나눴던 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맞이했습니다. 도서관 다녀오셨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책을 빌려왔소. 저녁 식사 후 민호 씨는 서재로 들어가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일기 쓰기는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거울 앞에서 늙은 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을 읽으며 깨달았다. 육체의 쇠락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다. 하지만 정신의 성장은 나의 선택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육체는 의지의 객관화에 불과하다. 진정한 나는 이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 안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이해하는 정신이다. 일기를 쓰고 나서 민호 씨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 건강검진 결과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2년 전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혈압이 높다고 했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주의하라고 했으며 체중 감량을 권했습니다. 당시 민호 씨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걱정했지만 곧 일상에 묻혀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육체를 돌보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에 집착하는 것과 육체를 돌보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민호 씨는 내일부터 좀 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식단을 조절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육체를 젊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정신 활동을 위한 도구로서 육체를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호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까지 살며 말년까지 왕성한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58세에 전쟁터에서 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명상록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정신은 책과 사상을 통해 영원히 살아남습니다. 민호 씨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정신의 영토를 가꾸는 사람이 될 것이다. 육체가 늙어가는 것은 자연의 섭니다. 하지만 정신은 나의 의지에 달려 있다.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다시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숨이 차오를 때 초조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새소리를 들었고 바람의 촉감을 느꼈으며 나무의 잎사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육체는 천천히 걸었지만 정신은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 씨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육체가 정신을 압도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성숙이다. 민호 씨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의 쇠퇴는 슬픈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신이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젊음의 열정이 식은 자리에 지혜의 고요함이 자리 잡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특권이었습니다. 2024년 5월 중순, 민호 씨의 서재는 한 달 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펼쳐진 책들이 놓여 있었고 노트에는 빼곡한 필기가 가득했습니다. 벽면의 책장에는 새로 구입한 책들이 하나씩 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몽테뉴의 수상록, 그리고 세네카의 서간문집. 그날은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는 5월의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었고 실록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찻잔을 들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녹차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앞에 놓인 수상록을 펼쳤습니다. 미셸 드 몽테뉴, 16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필가. 민호 씨는 지난주부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몽테뉴는 38세에 공직을 은퇴하고 자신의 영지에 있는 탑 서재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고독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민호 씨는 이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몽테뉴의 서재가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둥근 탑의 벽면을 따라 빼곡히 꽂힌 책들, 작은 책상 위의 촛불, 창밖으로 보이는 포도밭. 450년 전 프랑스의 어느 시골 영지. 하지만 그곳에서 한 남자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사색했고 그 사색은 시간을 넘어 지금 이곳 한국의 작은 아파트 서재에서 62살의 민호 씨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몽테뉴는 우정에 대해, 죽음에 대해, 교육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 썼습니다. 그의 문장은 솔직했고 때로는 유머러스했으며 언제나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서재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다녀오셨소? 아내가 부엌에서 대답했습니다. 네, 저녁은 6시쯤 드실 수 있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한 달간 민호 씨는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금씩 줄여갔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이전 직장 동료들과 자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씩 골프 모임이나 저녁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자리들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민호 씨는 오랜만에 전 직장 동료 3명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깃집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회사 이야기, 후배들 험담, 정치 이야기로 2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민호 씨는 그 자리에서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3개월 전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3년 전, 10년 전과도 같았을지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변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다고. 아니, 어쩌면 그들이 정상이고 자신이 이상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시간을 함께 했지만 그의 정신은 한 뼘도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쇼펜하우어와 몽테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함께한 시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책을 한 페이지 읽을 때마다 민호 씨의 정신은 조금씩 확장되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새기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여록과 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의 교제는 시간의 낭비이자 정신의 소모다. 반면 위대한 정신들과의 교류, 즉 독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즐거움이다. 민호 씨는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너무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교류, 정신적인 깊이가 있는 대화를 추구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4시 민호 씨는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유모차를 끄는 젊은 엄마,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남자,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노인. 모두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까요? 그들도 삶의 의미에 대해 고민할까요?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할까요? 그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몽테뉴의 다른 수필로 넘어갔습니다. 제목은 독서에 관하여였습니다. 나는 즐거움을 위해 책을 읽는다. 만약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면 나는 고민하지 않는다. 한번 시도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간다.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가 책을 읽는 이유는 학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민호 씨는 이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책을 읽는 이유도 같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식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이해하고 더 평온하게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6시 민호 씨는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아내가 차린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친구분들 안 만나세요? 민호 씨는 잠시 숟가락을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만나긴 하는데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요.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소. 오히려 요즘이 더 충만하오. 아내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민호 씨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적절한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까요? 400년 전에 죽은 몽테뉴가 2000년 전에 죽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자신에게는 지금 살아있는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처럼 느껴진다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호 씨는 쇼펜하우어의 또 다른 말을 떠올렸습니다. 고독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왜냐하면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타인의 의견이 아닌 우리 자신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설거지를 마치고 민호 씨는 다시 서재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7시. 창밖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상 스탠드를 켜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세네카의 서간문을 읽을 차례였습니다. 루키우스 안나이우스 세네카. 로마 제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그는 친구 루킬리우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삶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민호 씨는 그중 한 편지를 펼쳤습니다. 제목은 진정한 우정에 관하여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므로 친구를 선택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당신이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한다. 민호 씨는 이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정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책을 통한 교류도 일종의 우정이었습니다. 세네카, 몽테뉴, 쇼펜하우어, 이들은 민호 씨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세네카의 편지는 따뜻했습니다. 친구에게 조언하듯, 때로는 꾸짖듯, 때로는 위로하듯 쓰여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에 대해, 부에 대해, 시간의 소중함에 대해, 그리고 정신의 평온에 대해 썼습니다. 한 구절이 민호 씨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짧은 삶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짧게 만든다. 삶은 충분히 길고 우리에게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에 넉넉한 시간이 주어졌다. 하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낭비할 때 삶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민호 씨는 펜을 들어 노트에 이 문장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62년을 살았다. 하지만 진정으로 살았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 대부분의 시간을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쫓으며 보냈다. 이제 남은 시간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시간만큼은 진정으로 살고 싶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성장하면서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호 씨는 책을 덮고 일어섰습니다. 책장 앞에 서서 그는 자신의 서재를 둘러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먼지만 쌓여있던 이곳이 이제는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책들은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친구였고 스승이었으며 동반자였습니다. 민호 씨는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책을 사는 것은 쉽다. 하지만 책을 읽을 시간을 사는 것은 어렵다. 그러므로 은퇴한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들에게는 마침내 책을 읽을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민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36년간 일하며 벌어놓은 돈으로 생활 걱정 없이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눈도 잘 보였고 정신도 맑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민호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늘 나는 몽테뉴와 세네카를 읽었다. 400년, 2000년의 시간을 넘어 그들의 목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그들은 죽었지만 살아있다. 그들의 육체는 흙이 되었지만 정신은 책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쉰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진정한 친구는 수가 아니라 질이다. 100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한 권의 깊이 있는 책이 더 가치 있다.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정신들이 친구로 있기 때문이다. 일기를 쓰고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호 씨는 내일 읽을 책을 생각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 2400년 전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와 그의 제자들이 나눈 대화. 정의란 무엇인가, 좋은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탐구. 민호 씨는 기대에 부풀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몽테뉴. 감사합니다, 세네카. 감사합니다, 쇼펜하우어. 당신들 덕분에 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024년 6월 첫째 주 금요일 아침, 민호 씨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주전자에서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하자 찻잔에 녹차를 우려냈습니다. 연한 초록빛 차가 잔을 채우고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거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 풍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느티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윤곽을 드러내고 하늘은 짙은 남색에서 청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의자에 앉아 차를 홀짝이며 그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지난 2달간 민호 씨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쇼펜하우어, 몽테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세네카, 플라톤. 서재의 노트에는 그들의 문장과 자신의 생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민호 씨는 묘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독서는 다른 사람이 대신 생각해주는 것이다. 우리는 단지 그의 정신적 과정을 반복할 뿐이다. 그러므로 계속 책만 읽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 마치 말을 타기만 하는 사람이 걷는 능력을 잃는 것처럼.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민호 씨는 당황했습니다. 그토록 독서를 강조하던 쇼펜하우어가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다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독서는 재료를 모으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재료로 무엇을 만들 것인가는 자신의 사색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하늘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민호 씨는 차를 다 마시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산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책도 노트도 가져가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과만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뒷산 둘레길로 향했습니다. 초여름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민호 씨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길가에 조그만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는 보라색 꽃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멈춰 서서 그 꽃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꽃잎 5개 가운데 노란 꽃술. 누가 심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피어서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꽃은 자신이 꽃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저 피어나고 시들고 씨앗을 남기고 사라질 것입니다. 민호 씨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떠올랐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세상의 모든 존재는 살려는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 저 작은 꽃도 나무도 새도 그리고 자신도 모두 같은 의지의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것. 5분쯤 더 걸었을까요? 민호 씨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건물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안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삶을, 각자의 고민을, 각자의 희로애락을 살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삶의 의미를 묻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급급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고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오면 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도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은 다른 방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생각하는 삶, 사색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민호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 다시 걸었습니다. 숲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나무 그늘이 시원했습니다. 참나무, 소나무, 잣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한 그루 소나무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 나무는 아마 수십 년은 되었을 것입니다. 굵은 줄기, 거친 껍질, 푸른 솔잎. 이 나무는 몇 번의 겨울을 견뎠을까요? 몇 번의 태풍을 이겨냈을까요? 민호 씨는 나무 줄기에 손을 댔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플라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국가에서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동굴의 비유. 사람들은 동굴 안에 갇혀 벽에 비친 그림자만 보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동굴을 빠져나와 햇빛을 본다면 진정한 실제를 깨닫게 된다고 했습니다.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평생 동굴 안에 갇혀 살았던 것은 아닐까요? 돈, 지위, 명예라는 그림자를 쫓으며. 하지만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책을 통해, 사색을 통해. 그리고 조금씩 진짜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가량 산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7시 30분이었습니다. 아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산책 다녀오셨어요? 민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날씨가 참 좋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호 씨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빈 노트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민호 씨는 오늘 산책하며 떠올린 생각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들꽃에 대한 생각, 소나무에 대한 생각, 동굴의 비유에 대한 생각. 처음에는 단어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펜을 움직이다 보니 문장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산책길에서 나는 작은 들꽃을 보았다. 그 꽃은 자신이 아름답다는 것을 모른다.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꽃은 완전하다.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게 피어나고 시들기 때문이다. 반면 인간은 어떤가? 우리는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자의식이 있다. 그래서 불행하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비교하고 후회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의식이 발달할수록 고통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들꽃처럼 무의식적으로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의식이 주는 고통에만 짓눌려 살 수도 없다. 답은 사색에 있다. 고통을 단순히 겪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삶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성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특권이자 의무다. 민호 씨는 한참을 쉬지 않고 글을 썼습니다. 손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난 2달간 읽은 책들의 내용이, 오늘 아침 산책하며 본 풍경들이,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이 하나로 합쳐지며 새로운 통찰이 되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오가 되어서야 민호 씨는 펜을 놓았습니다. 노트를 보니 12페이지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논리가 완벽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것도 몽테뉴의 것도 아닌 민호 씨 자신의 철학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민호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뭉게구름이 바람에 실려 형태를 바꾸며 움직였습니다. 민호 씨는 그 구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읽었던 구절이었습니다. 관조적 삶이야말로 최고의 행복이다. 왜냐하면 관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며
그 어떤 외부적 결과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호 씨는 지금 이 순간, 구름을 바라보는 이 순간이 바로 관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저 존재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호 씨는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몽테뉴의 수상록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열심히 읽지 않았습니다. 한 구절을 읽고 책을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을 펼쳐 다음 구절을 읽었습니다. 몽테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의 책을 만들었고 나의 책이 나를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다. 이것은 나의 일부이고 나는 이것의 일부다. 민호 씨는 이 구절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2달간 그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책이 그를 변화시켰고 그는 책의 의미를 자신의 삶으로 재해석했습니다. 독서와 사색, 이 2가지가 순환하며 그의 정신을 확장시켰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내가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녁 드세요. 민호 씨는 책을 덮고 나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민호 씨는 조금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퇴하시고 처음 몇 달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요즘은 평온해 보여요. 민호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럴 거요. 요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책 읽는 거요? 민호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 읽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생각하는 거요. 세상을, 삶을, 나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제가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인 것 같소.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민호 씨는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는 평생 그것을 하고 싶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은퇴 후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자신의 본성이 무엇인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 밤 민호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4년 6월 7일 금요일. 오늘 나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지식은 책에서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지혜는 사색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지식은 축적되지만 지혜는 체화된다. 지식은 머리에 있지만 지혜는 가슴에 있다. 나는 지난 2달간 많은 지식을 얻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산책길에서 그리고 오늘 오후 구름을 바라보며 그 지식이 조금씩 지혜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연금술이 아닐까. 독서라는 납을 사색이라는 불로 녹여 지혜라는 금으로 만드는 과정. 일기를 쓰고 민호 씨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것입니다. 책을 읽고 산책하고 관찰하고 사색하고 글을 쓰고 그 과정을 통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세상을 이해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에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민호 씨는 세네카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인생은 배움의 과정이 아니라 성찰의 과정이다.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62년간 그는 충분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이해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남은 인생을 더 깊이, 더 풍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민호 씨는 평온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일상이었고 그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황금빛 폭포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바람에 실려 내려앉는 낙엽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쥐고 앉아있자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나무는 겨울이 두려울까요?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될 자신의 모습을 슬퍼할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는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잎사귀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뿌리 깊숙한 곳에 다음 봄을 준비하는 생명력이 고요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3권 43장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의 풍요로움을 가진 사람에게 외부 세계는 그저 관조의 대상일 뿐 의존의 원천이 아니다.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으로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어 은퇴를 경험하고 사회적 지위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으로 떠나간 후에야 비로소 이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철학적 수사가 아니라 노년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가장 실용적인 생존 지침이었습니다. 지난 사계절 동안 아침마다 서재에 앉아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시작했던 이 습관이 어느새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라톤의 대화편을 읽으며 소크라테스와 논쟁하고 몽테뉴의 수상록을 펼치며 400년 전 프랑스 서재에서 포도주를 마시던 그와 마주 앉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 가의 형제들을 다시 읽으며 이반과 알료샤의 대화 속에서 신앙과 이성의 갈등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저 줄거리만 쫓아가던 책들이 이제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제 삶의 경험과 공명하며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지난 7월의 일이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에어컨을 끄고 선풍기만 틀어놓은 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제7권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변화이고 삶은 의견이다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땀방울이 책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위가 사라진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더위는 그대로였지만 그것이 더 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가 전장에서 느꼈을 불편함과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했던 내면의 평정, 그것이 시공을 넘어 제게 전달되는 듯 했습니다. 외부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정신의 태도에 따라 경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을 냈을 작은 일들, 버스가 늦게 오거나 마트에서 줄이 길어지는 상황들이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여록과 보유 제5장에서 말한 외부 세계의 변덕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성체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체념이나 무감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소한 불편함에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으니 정작 중요한 것들, 석양의 아름다움이나 손주의 웃음소리, 오래된 친구의 안부 전화 같은 것들이 훨씬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오랜만에 대학 동기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은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연금 걱정. 누군가는 아직도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다고 했고, 누군가는 자식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갈구하는 열망과 동시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는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사권에서 경고했던 끝없는 욕망의 수레바퀴에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을 때 느낀 감정은 우월감이 아니라 깊은 감사였습니다. 제가 친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책이라는 길을 발견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평화를 맛보고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 제2권 32장 인생의 지혜를 위한 잠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으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무엇인가로 행복해진다.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들, 재산이나 명예나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면의 축적한 지적 자산과 사유 능력, 그것이야말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부라는 뜻이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을 정리해서 노트에 적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보고서와 업무 문서만 써온 손이 철학적 사색을 담는 데는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1시간씩 투자하여 전날 읽은 책의 구절 중 마음에 와닿은 부분을 필사하고 그것이 제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써내려갔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5일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세네카의 행복한 삶에 대하여 제6장을 읽었다. 진정한 행복은 이성에 따라 사는 데 있다는 구절이 마음에 남는다. 아침에 마트에서 계산원과 언쟁할 뻔했던 일이 떠오른다. 거스름돈이 500원 부족했는데 예전 같았으면 목소리를 높였을 것이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보니 저 젊은 직원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지쳤을 것이다. 500원이 내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로 인해 상대방과 내가 겪을 불쾌함의 크기를 저울질해 보니 답은 명확했다.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했고 그 젊은 직원의 안도하는 표정을 보며 오히려 기분이 좋아졌다. 이것이 세네카가 말한 이성적 삶의 한 예일까?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이 명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던 관념들이 글로 옮겨지는 순간 구조화되고 애매했던 감정들이 언어로 번역되면서 객관화되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사유의 훈련이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소품과 부록에서 글쓰기는 생각하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는데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11월 초순 단풍이 절정에 이른 어느 날 아침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동네 뒷산의 작은 오솔길을 걸으며 발밑에 낙엽을 밟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바삭바삭 규칙적인 리듬이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정상 부근의 벤치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목표를 향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출근하고 회의하고 거래하고 경쟁하고. 예전에 저도 그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용돌이 밖에 서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표현대로라면 의지의 맹목적 추동에서 한 걸음 물러나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관조하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 후반부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 거리감이 주는 평화가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가방에서 꺼낸 책은 파스칼의 팡세였습니다. 242번 단편을 펼쳤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나 생각하는 갈대다.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기에 우주보다 위대하다는 역설. 이 구절을 읽으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 육체는 분명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작은 글씨를 읽으려면 돋보기가 필요하며 밤에는 몇 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하지만 이 순간 산 중턱 벤치에서 300년 전 프랑스 수학자의 생각과 조우하고 있는 이 정신만큼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와 서재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산에서 깨달은 것, 나이 들면 육체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정신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육체의 제약이 커질수록 정신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감각적 욕망이 잦아들수록 관조적 사유의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가 왜 노년을 정신적 전성기라고 불렀는지 이제 이해한다. 11월 중순에는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혈압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기실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들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공기처럼 그곳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도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제사권 41장 죽음에 대하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개체의 소멸일 뿐 본질의 소멸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죽음 후도 그와 같을 뿐이다. 처음 이 구절을 읽었을 때는 너무 추상적이어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사색을 거듭한 지금은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제가 쌓아온 이 모든 생각들, 책을 통해 만난 위대한 정신들과의 대화, 일기장에 기록한 통찰들, 이것들은 제 개인적 육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이미 인류의 거대한 정신적 유산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플라톤을 읽으며 느낀 감동이 플라톤의 것이기도 하고 제 것이기도 한 것처럼 언젠가 누군가가 제가 끄적인 일기를 읽는다면 그 역시 그들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신은 개체를 넘어선 영속성을 갖습니다. 12월이 되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년간 읽은 책 목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총 52권 한 주에 한 권꼴이었습니다. 철학서가 28권, 문학이 15권, 역사와 과학이 나머지였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각 책에 연필로 밑줄 친 부분들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같은 구절인데도 지금 읽으니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은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년 전 읽었던 니체의 즐거운 학문 제342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내 자신의 구원자가 되라. 당시에는 이것이 자기계발서 같은 격려로 느껴졌는데 지금은 실존적 책임에 대한 무거운 선언으로 들립니다. 아무도 제 대신 사유해 줄 수 없고 아무도 제 대신 의미를 찾아줄 수 없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누군가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면을 경작하여 거두는 수확입니다. 12월 중순 첫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창밖을 보니 세상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끓여 들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눈 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눈송이가 쌓이는 고요함은 느껴집니다. 이 정적 속에서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72세의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는 사색하고 읽고 썼습니다. 제게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10년일까요? 20년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그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앞에서 시간을 흘려보내며 죽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매일 아침 책을 펼치며 정신의 샘물을 길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소품과 부록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행복의 원천을 가지고 있으므로 외부 세계가 아무리 흉흉해도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한 사막의 여행자와 같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년이 두려운 것은 육체의 쇠약 때문이 아닙니다. 내면이 메말라 있을 때 의존할 외부가 하나씩 사라지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걸쳐 내면의 샘을 파온 사람에게 노년은 가뭄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우물에서 맑은 물을 길어올릴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제 햇살이 눈 덮인 정원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눈 위에 반사된 빛이 서재를 환하게 밝힙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을까요? 서가에서 아직 펼치지 않은 괴테의 파우스트 2부를 꺼냅니다. 평생 읽어야지 생각만 하고 미뤄왔던 책입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며 미소가 지어집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이렇게 많다니 얼마나 풍요로운 일입니까? 죽음은 언젠가 올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아니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 정신은 책장을 넘기고 생각하고 경이로워하며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특권이며 노년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창밖의 나무는 모든 잎을 떨구고 앙상해졌지만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육체도 점점 쇠약해지겠지만 내면에 축적된 지혜와 사유의 능력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약속했듯이 마르지 않는 샘을 가진 자는 외부의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나이 듦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체는 늙지만 정신은 자유롭고 세상은 변해도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으며 죽음이 다가와도 삶의 의미는 여전히 빛나는 그런 노년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내면의 영토를 넓힌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으로 늙지 않는 삶의 비밀입니다. 차 한 잔을 다 마시고 새로운 책의 첫 장을 펼칩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위대한 정신과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이 순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